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서 말해보게나. 내가 화폐의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내 얼굴이 묘한가 보구만. 천하의 관상쟁이가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 어찌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미 왕이 되어버린 다음에 너무 늦을 테니 말이지. 안녕하세요. 브로게나의 행복한 은퇴를 꿈꾸는 파이족 스테이션 운영자 랍샷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행복한 은퇴의 추월 차선이 될 수 있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채널이 좀 몸이 건조하다는 주변 지인의 피드백이 있어서 오늘은 좀 내려놓고 우리 정재 형님의 성대묘사를 해봤는데요. 급 현타가 오네요. 하여튼 구독자님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비트코인은 화폐의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저장수단인가? 항상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화폐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물 교환 수단의 매개체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도 그 측면에서 보면 그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비트코인 씬에서 많이 회자되는 것이 1만 BTC를 주고 피자 2판을 사먹었던 이야기와 개그맨 황현희님은 2017년 한 프로그램에 출연 후 출연료로 2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약 200만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출연료로 약 234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비트코인 중 약 0.057 비트코인으로 짜장면을 사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업비트 시세로 따지면 약 500만원으로 짜장면을 사먹은 거죠. 또한 현재도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온오프 상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대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비트코인은 가치의 저장수단인가 화폐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논쟁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좋아하는 일본 비트코이너님이 번역한 BJ 보야파티의 비트코인 낙관론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이 질문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저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과 동시에 화폐의 기능을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가치를 저장함과 동시에 법정화폐처럼 빠르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환의 매개체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 생각까지 덧붙여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폐 경제학에서는 교환의 매개수단에 대한 강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국가가 화폐 발생을 독점하고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치저장 수단 기능을 지속적으로 약화함으로써 화폐의 주요 기능은 교환의 매개수단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기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화폐로 쓰일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입니다. 화폐는 항상 단계적으로 진화했으며 교환의 매개수단이 되려면 가치 저장의 역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초기 인류의 거래 방식은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게 비효율적인 것이었으며 거래의 규모와 지리적 범위에 의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단점은 욕구의 쌍방간 일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농부가 어부와 거래하고자 할 때 동시에 어부가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래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은 희귀하고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특정 수집품, 예를 들어 조개껍질, 동물의 이빨, 부싯돌 등을 소장하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이 수집품들은 서로 적대적이었던 부족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대대손손 부를 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종의 원시화폐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수집품들은 경쟁을 하게 되고 이들은 어떤 수집품을 모을지 아니면 만들 것인지 결정할 때 게임 이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수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정확히 예측한 사람은 거래 능력과 부를 획득하는데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기 전에 더 저렴하게 획득할 수 있고 수요가 증가할수록 교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수요를 기대하며 재화를 확보한다면 바로 그러한 행위 자체가 재화의 채택을 가속합니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사회가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빠르게 수렴하도록 유도하는 피드백 루프이며 이를 게임 이론 용어로 내시 균형이라고 합니다. 가치 저장 수단이 내시 균형에 도달하면 무역과 분협의 활성화와 함께 문명이 발전되므로 결국 모든 사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또 내시 균형은 무엇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도 다들 어디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러셀 크로우 주연의 뷰티풀 마인드에 나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수학자 존 내시의 삶은 다룬 전기 영화이고 유명한 술집 씬은 다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내시와 그의 친구들은 술집에서 여자를 꼬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아담 스미스의 이론인 경쟁관계에서는 개개인의 야망은 집단의 이익에 이바지한다 라고 다같이 말하고 모두가 가장 이쁜 여자에게 대시하려고 합니다. 이때 내시는 여기서 중요한 영감을 얻는데요. 아담 스미스는 틀렸어. 우리 모두가 퀸카를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이면 서로가 방해하느라 아무도 여자를 잡지 못해. 퀸카를 꼬시다가 실패해서 우리가 꽝 대신 닭으로 퀸카 친구들을 공략하려고 가면 그녀들은 우리를 매몰차게 무시할 거야. 대타가 되는 기분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말이지. 하지만 만약 아무도 금발녀를 쳐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고 금발녀 친구들의 기분도 상하게 할 필요가 없지. 난 그게 우리가 모두 이기는 길이라고 봐. 그게 바로 한 팀 안에서 다 같이 즐기는 방법이지. 팀에서 최고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팀원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 소속된 집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해야 실현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또한 내시 균형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유명한 예가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치조받는 두 용의자가 있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범죄 사건으로 그들은 각각의 방에 갇혀있기 때문에 서로의 정보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시인할 경우 형량이 선고되고 범죄를 부인할 경우 무죄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만약 둘이 증언이 엇갈린다면 자백을 할 경우 징역 1년, 부인할 경우 징역 3년을 받습니다. 상대의 선택에 따라 내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생각한다. 이 부분이 내시 균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상대방의 전략을 전제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해서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최선의 전략은 둘 다 부인해서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혐의 부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내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보장하는 선택은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이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식가치가 있는 물건을 정확히 예측한 사람은 거래 능력과 부를 획득하는데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서로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교환 가치를 결정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교환을 성사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내시 균형이 발생합니다. 내시 균형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교환 전략을 변경해도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전략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 부족 간 자기들만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거래를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돈이 없던 옛날 시대에 사람들은 물건과 물건을 직접 바꿔가며 거래를 했습니다. 사냥꾼은 잡은 고기를 농부에게 주고 농부는 곡식을 사냥꾼에게 주는 구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물건이 가장 유용했을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량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식량만 가지고 있으면 거래가 어려워지겠죠. 사냥꾼은 이미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있지만 곡식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가 원하는 물건을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상품화폐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화폐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가치를 가진 물건으로 거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개껍데기, 가축, 금 등이 상품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상품화폐가 등장한 상황에서 내시 균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냥꾼이 10kg의 고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농부는 1kg의 곡식을 한 개의 조개껍데기로 교환한다고 한다면 사냥꾼은 최대한 많은 조개껍데기를 얻고 싶을 겁니다. 이 경우 사냥꾼은 10kg의 고기를 10개의 조개껍데기로 교환하는 것이 내시 균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냥꾼이 10kg의 고기를 9개의 조개껍데기로 교환하려 해도 농부는 1개의 조개껍데기를 더 주기 위해 1kg의 곡식을 더 주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농부도 10kg의 고기를 11개의 조개껍데기로 교환하려고 해도 사냥꾼은 1개의 조개껍데기를 더 얻기 위해 1kg의 고기를 더 주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냥꾼은 10kg의 고기를 10개의 조개껍데기로 교환하고 농부는 10kg의 고기를 10개의 조개껍데기로 교환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 되는 것이죠. 또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만든 포켓몬 띠부띠부씨를 얻기 위한 대기시간이 수렴하면서 균형을 찾는 것을 비트코인 난이도 조정에 따른 채굴자들 행동 변화에 의해 블록 생성 시간이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비교하여 설명한 영상도 있으니 종이카드 띄워놓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화폐의 기원은 물물교환의 매개체이며 물물교환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상품 화폐들이 사용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많은 상품 화폐들은 경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되기 위한 8가지 특성을 분석했고 비트코인, 금, 법정화폐를 이 특성을 기반으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구성입니다. 좋은 화폐는 부패하거나 쉽게 파괴되지 않아야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금이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 3000년 전에 발견된 파라오 시대의 금도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으며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법정화폐가 등장했지만 사라졌고 달러도 약 100년간 90% 정도 구매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한 내구성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해시레이트의 증가함에 따라 보안성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 비트코인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금에 비해서 내구성이 좋다고 현 시점에서 단언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시드 12개 또는 24개만 알면 전 세계 어디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정화폐는 정부의 규제와 자본 통제 때문에 거액의 송금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금은 물리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휴대성이 가장 떨어지는 저장수단입니다. 세 번째는 대체 가능성입니다. 금 이론수를 녹이면 다른 금 이론수와 똑같고 1비트코인은 다른 1비트코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장부 기록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거래에 사용되어 더럽혀진 주소에 담겨진 비트코인은 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만큼 대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정화폐는 이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US 달러를 캐나다 달러로 쉽게 교환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위조 가능성입니다. 법정화폐와 금 모두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비트코인은 수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분할성입니다.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 사토시까지 나눌 수 있고 아주 적은 금액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은 분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트코인이 우위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희소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최대 2100만 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금도 마찬가지로 채굴이 어렵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겠지만 최대 공급량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 역사성입니다. 인류 문명 탄생 이래 금만큼 오랫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화폐는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이제 약 100년 조금 넘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열 저항성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전송 시 거래 승인 여부에 개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탈중앙화 되어 있고 분산형 P2P 네트워크에서 검증만 되면 어디든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이나 법정화폐는 국가나 은행들이 충분히 규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이 부분에 대해 다른 화폐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여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검열 저항성과 희소성은 부자들의 투자에 유인할 매력적인 강력한 조합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화폐의 왕이 될 쌍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태초에 인류는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 상품화폐를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전략적으로 교환을 하는 거래를 행하였습니다. 결국 이 순간에는 이 전략을 바꿔도 이익이 바뀌지 않는 순간이 와서 균형이 발생한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인류가 다양한 상품화폐를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 간의 경쟁이 있었으며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되기 위한 8가지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았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고의 화폐로 인정받는 금보다 희소성, 분할성, 이동성, 검열 저항성 측면에서 더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사회적 신뢰를 얻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을 넘어 화폐의 왕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쟁이 있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공부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